미스터리 엑스파일. 오늘의 미스터리와 함께할 저는 임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중간고사 기간도 끝이 났는데요. 목요일, 금요일에 캐리어 들고 다니던 사람들이 많던데 다들 본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시험 끝나고 집에 가서 푹 쉬는 게 그렇게 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주변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간혹 아직 시험이 남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남은 시험까지 다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공식적으로 중간고사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 KDBS도 다시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부터 다시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이고요. 제가 첫 방송 때 아틀란티스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다들 기억나시나요? 오늘 방송에서 다룰 내용은 아틀란티스만큼이나 미스터리한 공간인데요. 아틀란티스에 비해서 조금은 생소한 공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그 공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예정이니까요. 자, 그럼 슬슬 오늘의 미스터리한 여행을 하러 출발해 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1511년 포르투갈 왕국 출신의 항해사 페르난디드 마젤란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는 아주 들떠 있었습니다. 신대륙에서 서쪽으로 계속 항해하면 아시아에 도착한다는 건 물론이고 세계 일주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페르난디드 마젤란은 그 일을 직접 해내고 싶었습니다. 4년 전 독일의 지도 제작자 마르틴 발트제밀러가 배포했던 새로운 세계 지도를 보고 원대한 목표를 세운 마젤란은 자신의 탐험을 지원해줄 후원자를 찾아다닙니다. 그 과정에서 무려 국왕과의 갈등까지 겪은 그는 1517년 스페인으로 귀화합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항로를 차지하고 있던 국가가 포르투갈이었기 때문에 무역 경쟁에서 밀리고 있던 상황이 답답했던 스페인 국왕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겠다는 마젤란의 제안에 항해 관련 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새롭게 발견한 영토에 총독자리를 주겠다는 조건으로 그를 후원하죠. 1519년 스페인의 지원을 받은 마젤란은 함대를 이끌고 세계 일주를 위한 항해에 나섭니다. 항해를 하며 발생한 굶주림, 반란, 폭풍, 질병 등의 여러 고난을 겪어낸 마젤란은 겨우겨우 한 섬에 도착합니다. 그곳이 바로 현재의 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쪽으로 더 나아간 마젤란은 1521년 현재 필리핀 세부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당시 섬을 지배하고 있던 국왕 라자 후마본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마젤란은 그의 라이벌인 막탄 섬 촌장 라푸라푸를 제거해줄 것을 약속합니다. 작은 섬의 촌장 정도는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마젤란은 스페인 병사 60명과 세부 병사 200명을 데리고 막탄 섬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도착한 곳에는 완전 무장한 1,500명의 군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때의 상황을 안토니오 피가페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들은 모두 마젤란에게 달려들었다. 적들은 철창과 죽창, 칼몸이 흰 넓적한 칼로 우리의 거울이자 빛, 진정한 안내자를 죽였다. 당황한 마젤란은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곳에서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마젤란의 죽음에도 그의 부하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항해를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1522년 200명이 넘는 선원들과 3척의 배를 희생한 대가로 18명의 선원만이 간신히 본국에 귀환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앞서 마젤란의 죽음을 묘사한 안토니오 피가페타 역시 그 생존자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학자로서 항해의 연대기를 작성하는 한편 도착한 곳의 생물을 비롯한 각종 정보들을 함께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피가페타의 기록은 유럽 전역에 커다란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이 기록이 발표된 이후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까지 해로가 뚫리며 사람들은 그의 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300년이 흐른 1845년 영국의 항해사 조지 윈저 얼은 인도네시아와 호주에 서식하는 동물들의 차이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는 수마트라, 자바 등 서쪽의 섬에서는 아시아 대륙에 서식하는 코뿔소, 코끼리, 호랑이, 딱따구리 등이 발견되며 호주에는 캥거루, 코알라, 왕관앵무 등이 서식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당대 생물학자들은 해당 지역이 아주 다양한 생물들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생명의 보물창고나 다름없다는 사실에 큰 흥미를 느꼈죠. 사실 지금처럼 비행기로 쉽게 이동할 수 없었던 19세기에는 많은 돈과 긴 시간을 투자해 그것도 목숨을 걸고 항해를 통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만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은 다양한 생물종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탐험지를 선택합니다. 그곳이 바로 인도네시아와 호주였던 것이죠. 그리고 1854년 월리스라는 사람은 사라왁 왕국의 국왕이자 탐험가인 제임스 브룩의 후원을 받아 동남아시아로 항해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가 발견한 이상한 점은 바로 몇몇 지역 간의 생태계의 확연한 차이였습니다. 생태계가 서로 상이한 지역을 기준으로 가상의 선을 그어본 월리스는 크게 놀랍니다.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은 듯 선이 하나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는 아주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가까운 지역의 환경은 매우 흡사하거나 비슷한 부분이 여럿 있는 편인데 이곳만큼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 사이에 바다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가장 가까운 지역인 자바 발리섬과 롬복 섬 간의 거리는 고작 31k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육지 생물은 교류가 어렵겠지만 해양 생물이나 조류는 충분히 교류가 가능한 거리였는데요. 그러나 월리스가 발견한 선을 기준으로는 아예 다른 세계나 다름없는 생태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조지 윈저 얼의 발표대로 서쪽에는 코뿔소, 코끼리, 호랑이, 딱따구리 등 아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물들이 서식했습니다. 그리고 가상의 선 너머의 동쪽에는 이 생물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도 마찬가지였죠. 9,000km 이상 떨어진 영국과 일본보다 31km 떨어진 섬들 간의 생태계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인 것처럼 롬복 섬에는 그들이 처음 보는 새로운 생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조류 역시 마찬가지였죠. 월리스의 입장에서는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있어 두 섬은 아주 쉽게 왕복할 수 있는 거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바 발리섬에서 흔히 보이는 노란 등배 짜는 새 등의 조류를 롬복 섬에서는 단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바닷속을 자유롭게 오가는 해양 생물들까지 생태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생태계를 갈라놓는 가상의 선에 자신의 이름을 따 월리스 선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는 자신의 발견을 알리기도 전에 말라리아에 걸립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끊임없는 사색을 한 끝에 그는 한 가지 획기적인 가설을 떠올립니다. 이 가설에 대한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듣고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 어쩌면 처음부터 틀렸는지 몰라. 끝없이 소용돌이치는 망망대해 더는 견딜 수 없어 무서워.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 어쩌면 처음부터 틀렸는지 몰라. 영원히 거세게 불어대는 바람이 더는 버틸 수 없어 두려워. 부서진다 부서진다 보잘것없는 이 목숨이. 아 도대체 무엇을 붙잡아야 하나요? 아니 이대로 흘러가도 되나요? 황홀한 구원은 없다는 걸 알아요. 끝이 뭐야. 나 붙긴다 별 볼 일 없는 이 목숨이. 대체 누구 앞에 엎드려야 하나요? 아니 이대로 흩어져도 되나요? 웅장한 구원은 없다는 걸 알아요. 끝이 안예은의 난파 듣고 왔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월리스의 가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월리스는 병상에 있는 동안 3가지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첫째, 월리스 선을 경계로 발견된 새들을 조사한 결과 장거리 비행이 불가능한 비이주성 조류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 둘째, 빙하기 때는 수면이 낮아 지금은 바다로 나뉘어진 섬들이 육지로 이어져 있었을 것이다. 셋째, 자바와 발리섬을 비롯한 서쪽에 서식하는 생물군은 아시아에서도 발견되며 롬복섬을 비롯한 동쪽에 서식하는 생물군은 호주에서도 발견된다. 이 3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월리스는 과거 빙하기 시절 월리스선 서쪽의 섬들은 아시아에 붙어 있었을 것이고 동쪽의 섬들은 호주에 붙어 있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내놓습니다. 빙하기 이후 새로운 지형이 형성되었지만 비이주성 조류들은 31km의 거리를 이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생태계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닷속에서도 월리스 선을 따라 활발한 해저화산 활동이 일어나며 심해에 강력한 해류가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해양 생물들 역시 분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생물지리학 분야를 창시하기도 했지만
당시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땅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는 1912년 독일의 지질학자 알프레트 베게너가 대륙이동설을 주장하고 세계 2차 대전 당시 발전한 해저 탐사 기술을 통해 바다의 지질 형태를 그려내며 학자들은 이를 통해 지진이 발생하는 가설을 세웠으며 판구조론이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판구조론을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는 거대한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멘틀의 대류운동으로 인해 판들은 떠다니며 이동한다 라는 것이죠. 이 이론은 그동안 의문이었던 여러 현상들을 명쾌히 설명해 줍니다. 그 중에는 월리스의 가설 역시 있었죠. 해당 지역은 아직까지도 월리스 선을 경계로 아주 다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은 계속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현재는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들이 미래에는 한 곳에서 만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시기에도 생태계에 아주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히 인간이 상상도 하지 못할 방향으로 말이죠. 오늘은 저와 함께 생태계가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이상한 공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방송을 진행하면서 미스터리보다는 지구과학 시간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오늘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방송이 지루하지는 않았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방송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지구를 벗어난 우주의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엑스파일의 임수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최규리, 진행의 임수진이었습니다.